안녕하세요. 송영수입니다. 독일 신호등 연립정부, 신호등을 들고 정부를 만들었다는, 연립정부를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이 연립정부 구성이 세 가지 신호등 색깔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민주당 빨간색, 자유민주당, 자민당 노란색, 녹색당 녹색, 이래서 세 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 연립정부가 지난 13일 날 내각회의를 열고 종합적인 대중국 전략을 의결을 했습니다. 독일 외무부는 앞으로 이 연립정부 내각이 의결한 대중국 전략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틀로 이용을 할 것입니다. 이 틀에 근거를 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끌어나갈 것입니다. 64페이지로 구성이 된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우리가 중국과의 거리를 좀 둬야 되겠다. 그것은 꼭 중국과의 탈중국화를 하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위험도 좀 경감시켜야 되겠다. 디리스킹, 디커플링이 목표는 아니지만 완전히 중국과 탈중국화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지만 중국의 시장에 너무 일방적으로 의존해온으로써 앞으로 문제가 생길 그 위험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그 의존성을 좀 줄여야 되겠다. 작년 11월 숄츠 총리는 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푸틴이 아니라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전쟁 이후에 어려웠을 때입니다. 죽을 쓰고 있을 때에 숄츠는 독중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주기 위해서 중국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EU 내에서 엄청난 야유를 보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에? EU의 최고 강한 국가이고 최고의 경제 대국인 독일이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고 무기까지 대주겠다, 경제적인 지원까지 하겠다. 결국 무기는 못 대줬습니다. 미국이 두 눈을 부릅뜨고 중국이 그딴 짓을 하면은 정말 미중 무역 전쟁을 본격화하겠다, 가만 안 두겠다고 했기 때문에 중국도 그 피해가 간단치 않은 걸 아니까 주춤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중국은 러시아 편에 선 것을 공공연하게 선언을 했고, 러시아는 그 틈을 타서 중국에게 자기들의 석유를 실제로 반값에 막 팔아먹었습니다. 인도에도 똑같이 반값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경제를 살렸어요, 러시아는. 그래서 전쟁을 계속 해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아무리 독중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주기 위해서 간다지만 11월 4일 숄츠 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는 시진핑이 3기 집권을, 그것도 헌법까지 고쳐서 3기 집권을, 공산당 규약까지 고쳐서 3기 집권을 한 지 12일밖에 안 되는 겁니다. 독재자 체제로 가는 것을 승인해주는 꼴밖에 안 된다. 그때 숄츠의 대답은 무엇이냐? 나 이거 지금 독재자 잘한다고 박수 쳐주러 가는 게 아니라 디리스킹 하기 위해서 위험 경감하러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사실 독일은 그때 똥줄이 탔습니다. 마이너스 0.3%의 역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고 러시아는 파이프라인을 다, 송유관을 다 잠궈버렸어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입니다. 손 벌리러 간 거예요, 중국에게. 독일은 중국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EU의 무역 파트너, EU의 무역 중의 대중국, EU의 대중국 무역의 50%가 독일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일의
소위 말하는 이 자기들의 그 뭐죠, 시장의 공급망에 일부분씩이라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거의 50%가 됩니다. 산업의 거의 50%가 공급망의 일부를 독일 제조업체의 다시 말하면 제조업체의 약 50%가 공급망의 일부분이라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중국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숄츠도 얘기했습니다. 중국은 독일에게 있어가 파트너인 동시에 경쟁자이면서 체제 라이벌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그때 찾아갔을 때의 명목은 디리스킹, 우리 중국 시장에 더 기대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겠다 하고 갔지만 사실은 아쉬운 소리 하러 갔어요. 그래서 중국이 선물을 줬습니다. 에어버스 140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4조를 지원을 해줬습니다. 빈손으로 안 돌아온 거죠. 그러나 EU 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뭐하냐? 거지 행세를 하고 있어? EU의 위상도 있지. 그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 이 전쟁통에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에게 손뼉을 치거나 러시아 편을 드는 나라에게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잘하고 있다라는, 동의해주거나 찬성해주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보이는 행동을 하는 나라는 미국이 가만두지 않을 건데, 아니 EU의 가장 최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독일이 지금 하는 행동이 이러면 미국이 보는 EU에 대한 시각이 어떨 것이냐. EU 전체가 친러로 비칠 수도 있다. 물론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지만 그런 명분을 미국이 EU에 대해서 뭔가를 압박을 가하거나 EU에 대해서 뭘 요구할 때에 그걸 명분을 쓸 수도 있다. 근데 독일이 그 앞장서서 그런 명분을 미국에게 던져주다니 말이 안 된다. 23시간을 날아가서 실질적으로 베이징에 머문 시간 11시간 뿐이에요. 리커창 총리와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돌아온 겁니다. 시진핑은 입이 찢어졌어요. 그 짧은 시간을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가 발병하고 난 뒤에 G7 국가 중에 독일이 유일하게 그때까지 유일하게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3기 집권 기념식에 집권에 대해서 G7 국가 중에 숄츠가 처음 찾아갔다는 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8개월이 지난 지금하고 9개월이 지난 지금하고 독일과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 상황이 바뀌었습니까? 다시 말하면 무역 관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숄츠는 그때의 메시지, 물론 그때도 대외적인 메시지는 디리스킹 하기 위해서 간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서 보인 행동은 디리스킹이 아니었습니다. 상당히 거의 EU의 눈에 비친 것은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은 큰 산이요 우린 작은 언덕이요 하는 그와 거의 상응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EU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행동을 보인 숄츠가 지금 앞장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디커플링 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말하면 탈중국화 하는 건 탈동조화 하는 건 아니지만 디리스킹, 중국 시장 일변도에 너무 의존해가 있다가는 나중에는 큰 변을 당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시장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지정학적인 이익을 우리가 너무 무시해온 것 같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숄츠가 정말 독일 연립정부가 갑자기 철이 들어서 이런 대중국 전략 급선회하는,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하는 디리스킹 하기 위해서 지정학적인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강경 노선의 대중국 전략을 내놓은 걸까요?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는 정말 이번 나토 회의를 통해서 독일도 이제 늦게 철이 드는, 아차, 우리가 너무 철이 든다기보다는 아차, 우리가 너무 좀 쉽게 중국을 생각했었구나. 왜냐하면 최근에 보이는 걸 보면은 사이버 이 첩자 이 정보, 비밀 정보 이런 거 빼가는 걸 중국이 너무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독일이 거기에 대해서도 절대 이 짓 하지 마라. 그리고 독일이 또 얘기합니다. 대만과의 관계는 평화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거다. 또 리투아니아의 대만 소위 말하는 이 체제의 지점을 대만 대표처를 대표처 설치를 하니까 중국이 무역으로 보복을 한 데 대해서 독일이 얘기했습니다. 이건 유럽이 공동으로 강압을 가해야 된다, 중국에게. 그리고 기후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것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동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국도 당연히 이 문제에 협력을 해야 되고 우리도 중국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협조를 해야 되지만 이 문제를 협조할 때는 이때까지와는 달리 카운터파트로 우리도 반드시 인권 문제라든가 법치라든가 이런 문제를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분명히 지정학적인 가치가 시장의 가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인식을 지금 정말 bring to home 철저히 느꼈기 때문에 대중강경 노선을 독일이 취하는 거로 확고하게 자리를 취한 것 같지만 겉으로는 디리스킹 하기 위한, 다시 말하면 시장에 의존하는 것에 눈이 어두워서 우리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을 너무 고려 안 했다라는 뼈저린 느낌보다는 이번 나토 회의 같은 걸 거치면서 바이든이나 다른 나토 회원국들의 태도를 보면 대서양과 태평양이 분리될 수 없다. 대만의 위협이라는 게 결국 대서양이나 EU, 대서양과 가까이 있는 EU의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 북한 핵 문제가 우리와 관계없는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EU는 아시아 태평양과 아주 긴밀한 협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메시지들이 쏟아나오고 그리고 방향이 그쪽으로 가는 걸 느끼면서 진짜 독일이 너무 나이브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메시지의 드라이브를, 다시 말하면 대중국 강경 노선에 드라이브를 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실제로는 지정학적인 가치의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역에서요, 우리가 좀 더 대등한 이익을 더 적극적으로 챙기는 계기로 삼자라는 계산이 들어가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지금 던지는 메시지를 보면 두 가지를 독일이 동시에 던집니다. 첫째는 WTO에 있어서 중국이 이때까지 개발도상국의 지위로서의 그 이익을 챙겼던 거를 이젠 더 이상 허용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세금 체제가 관세 체제가 전혀 다르니까 대등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또 기후라든가 경제 문제 이런 데서는 세계가 서로 다 협력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인권 문제, 법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걸 보면 지정학적인 가치 같은 걸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라든가 홍콩의 인권 문제를 들고 나와서 경제라든가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해 중국과 협력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 지정학적인 이익에 더 치우친 것 같지만 그 뒤에 또 뭐냐면 공정한 경쟁이라는 용어를 써요. 공정한 경쟁이라는 건 결국 무슨 얘기냐? 관세 문제. 왜 우리는 선진국으로의 관세를 지불해야 되고 너들은 개발도상국으로의 관세만 지불하느냐 이거야. 더 이상 그건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대만 문제를 들고 나옴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게, 이런 식으로 대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그거는 독일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토 전체가 바이든이 앞장선 강력한 메시지니까 이걸 들이밀면서 우리가 사실은 중국이 우리의 가장 큰 무역 상대국이니까 너무 너희들한테 의존하는데 일방적으로만 의존하지 않겠다. 우리를 계속 너의 무역 파트너로 붙들고 있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무역 파트너의 다변화를 시도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까지 했는 것과는 달리 우리한테 더 잘해야 된다. 작년 11월 달 갈 때 사실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가장 많이 지금 수출하는 게 자동차 아닙니까? 자동차나 화학. 폭스바겐의 40%가 중국에서 소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독일이 노상 불공정하다. 불공정한 공정 무역 체제이다라는 것을 생각하던 것을 이 기회를 이용해서 대중국 전략을 던지면서 디리스킹, 지정학적인 위험을 감소시켜야 된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인 목표는 경제적인 이익을 더 극대화해야 된다. 시장에서 중국 의존적이기보다는 중국과 독일이 대등한 공정한 무역 경쟁, 무역 협력 체제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의 레버리지 내지는 압력 수단으로 이 대중국 전략에서 디커플링이 탈중국화는 아니지만 원치 않지만 디리스킹한다. 위험을 경감하는 거로 우리는 노선을 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독일은 중국에게 표면상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노선으로 급선회하는 모습을, 사실은 뭐 급선회도 있고 작년에도 그 메시지를 던지러 갔지만 누가 봐도 그 메시지를 강경하게 전달한 건 아니고 도리어 중국에게 의존하는, 계속 우리 시장으로서 같은 시장 파트너로서 가자라는 메시지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훨씬 더 강경하고 우선 우위적인 태도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는 더 이상 단일 시장 의존적인, 대중국 단일 시장 의존적인 태도보다는 시장을 다변화하겠다. 둘째, 시장도 중요하지만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중요하다. 얘기를 했잖아요. 인도태평양에서의 파트너와의 협력이, 인도태평양에서의 파트너와의 협력이라는 것은 중국을 제외한, 중국과의 협력도 중요하지만 중국을 제외한 중국과의 대칭을 이루는 공동안보, 일본, 한국, 뉴질랜드, 호주와의 협력도, 그리고 플러스 인도와의 협력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를 했어요. 이게 이번에 사실은 나토 전체에서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늦게 독일이 철이 드는 건지 아니면 바이든으로부터 강력한 경고를 받은 건지 아니면 EU 내에서 독일에게 일침을 가한 건지, 정신 차려, 네가 EU의 수장인데 하는 꼴이 그게 뭐냐 라는 워딩이 있었던지, 어쨌든 간에 독일은 작년 11월 숄츠 총리가 베이징을 방문했을 때와는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반응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기대됩니다. 어떤 리액션을 나올지. 더 이상 폭스바겐 사지 않겠다? 폭스바겐 공장 나가거라? 히토리온 너들한테 안 주겠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일로서는 이렇게 던진 게 꼭 리스크를, 중국 시장을 잃는 리스크만 더 키운 전략은 아니다라는 계산하에서 이 전략을 내건 것으로 보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